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예비 며느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대놓고 후벼 팠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윤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예단 자리까지 짓밟히고 또 짓밟혔죠. 곁에 있던 예비 남편은 부모 눈치만 보며 끝내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모욕이 쏟아지는 동안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상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 깊은 눈빛으로요. 그리고 조용히 있던 이 노인이 낡은 손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미는 순간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명함 한 장에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자, 이야기에 앞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그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둑했어요. 가로등 불빛 하나가 낡은 간판을 비추고 있었는데 거기엔 손글씨로 눌러 쓴 정잔의 반찬이라는 5글자가 걸려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져 끝이 희미해진 그 간판 아래에서 할머니 정자는 벌써 앞치마 끈을 허리에 2번 감아 묶고 있었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벗어 못에 걸고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얇게 잡혀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큰 솥이 김을 뿜었어요. 콩나물을 데치는 냄새, 멸치를 볶는 짭조름한 냄새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죠. 정자는 국자로 나물을 뒤적이며 간을 봤는데 손끝의 움직임이 어찌나 익숙한지 눈을 감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 시각 가게 안쪽 쪽방에서 하윤이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어릴 적부터 익숙한 자장가 같은 소리였죠. 하윤은 이불을 개고 나와 팔을 걷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정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됐다. 넌 얼굴이나 마저 씻어라. 그러면서도 딸그락 접시 하나를 슬며시 하윤 쪽으로 밀어주는 손길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죠. 하윤은 부모를 아주 어릴 때 잃었어요. 사고였죠. 그 뒤로 그녀를 키운 건 오직 이 할머니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하윤을 정잔의 손녀라고 불렀고 하윤도 그 이름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남들 눈에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조금 가난한 시장 노인과 손녀로 보였으니까요. 반찬 한 통을 팔아 하루를 살고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때우는 그런 소박한 살림말이에요.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그저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평범한 노인은 아니라는 것을요. 겉모습은 낡은 코트에 오래된 손가방을 든 소박한 시장 할머니였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세월이 감춰져 있다는 걸 하윤만은 알고 있었죠. 다만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 지난 날을 조용히 덮어두고 사는 데는 그럴 만한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하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장사가 시작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콩자반을 담아달라며 통을 내밀었고 정자는 저울에 올리며 한 숟갈을 덤으로 더 얹어주었죠.
많이 담았네, 언니. 됐어. 오늘 콩이 좋아서 그래. 그런 실없는 대화 속에서 하윤은 조용히 웃었어요. 이 골목의 공기가, 이 사람들의 말투가 하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따뜻했으니까요. 점심때가 조금 지나 손님이 뜸해지자 정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깐 허리를 폈어요. 하윤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건넸죠. 정자는 한 모금 마시고는 문득 손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다 자란 손녀의 눈매가 먼저 떠난 아들을 꼭 닮아 있었어요. 정자의 눈가에 잠시 아릿한 것이 스쳤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죠. 하윤아. 정자가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나는 그걸 아주 비싸게 배웠지. 하윤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의 눈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람 보는 눈. 그게 너를 지켜준다. 겉이 번쩍이는 것에 속지 마라. 진짜는 조용한 데 있어. 하윤은 그 말을 마음에 곱게 접어 넣었어요. 그 말이 훗날 자신을 어떻게 지켜줄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조용한 나날은 흘러갔어요. 하윤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손을 세상에서 가장 믿었고 정자는 그런 손녀를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장 골목의 아침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얀 김을 뿜었고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죠. 할머니가 어떤 세월을 건너온 사람인지 그 진짜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은 아직 조금 더 뒤의 일이었어요. 평범하던 계절 속으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강준호라는 남자였죠. 하윤이 다니던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였는데 처음엔 그저 얼굴만 아는 손님이었어요. 그러다 비 오는 어느 날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 서 있던 하윤에게 준호가 제 우산을 내밀며 인연이 시작됐죠. 쓰세요. 저는 차 가지러 가면 되니까요. 그 한마디에 하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말랑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다정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었고 하윤이 지나가듯 흘린 말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죠. 그녀가 감기에 걸린 날에는 죽을 사들고 시장 골목까지 찾아왔고 정자에게도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준호의 모습은 반듯하고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의 마음을 붙든 건 그가 그녀의 가난한 형편을 조금도 흉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하윤은 살면서 자신의 배경을 먼저 재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어요. 부모가 없다는 말을 꺼내면 눈빛이 슬쩍 달라지는 사람들, 시장에서 반찬을 판다는 말에 슬며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준호는 달랐어요. 하윤이 조심스레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잠시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게 하윤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하윤 씨를 보는 건데요. 그 말이 하윤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준호가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두 사람이 자주 걷던 강가 산책로에서였죠.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며 목소리를 조금 떨었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하윤은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신에게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벅찼으니까요.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하윤은 가게 문을 닫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무를 다듬던 정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녀는 곧바로 좋다고도 안 된다고도 하지 않았죠.
대신 손녀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나직이 물었어요. 그 사람이 내 어디를 보고 좋다고 하더냐? 하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배경 안 봐요. 저를 봐줘요, 할머니. 정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쉽게 놓이지 않았어요.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의 눈에는 손녀가 너무 빨리 마음을 다 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인데 하윤은 아직 그 남자의 힘든 순간을 본 적이 없었죠. 정자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손녀의 눈이 오랜만에 저렇게 반짝이는 걸 보니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 씨는 정말 달라요. 하윤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자 정자는 손녀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마. 그러면서도 정자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마. 그러면서도 정자는 한 가지만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해두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 집안 사람들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겠다는 것을요. 겉으로 웃는 얼굴 말고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속내까지 말이에요. 하윤은 들뜬 마음에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제잘거렸지만 정자의 표정은 손녀만큼 가볍지 않았어요. 평소 사람 많은 자리를 극구 피하던 정자였죠. 시장 상인의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늘 꺼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이번 상견례만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그렇게까지 벼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손녀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사소한 순간에 새어나오는 법이니까요. 정자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그 사실을 뼈에 새긴 사람이었죠. 손녀를 아무데나 함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어요. 웨딩 잡지를 뒤적이고 소박하게나마 신혼살림을 상상하며 미소 짓는 날이 늘었죠. 준호도 자주 시장에 들러 정자의 일손을 돕는 척하며 살갑게 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더없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윤은 이제 정말로 자신에게도 따뜻한 가정이 생기는 거라고 믿었어요. 오직 정자만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돈댁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이름난 한정식 집이었는데 준호네 집안에서 정한 곳이었죠. 하윤은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하윤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정자는 늘 입던 그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소매단이 살짝 해지고 색이 바랜 10년도 넘게 입은 그 코트요. 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손가방을 들었고 발에는 굽 낮은 편한 구두를 신었죠. 시장에서 나물 팔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어요.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은 좀 좋은 옷 입고 가시지 그래요. 그 코트 말고요. 정자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한번 힐끗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손가방 끈을 고쳐쥐었어요. 하윤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사돈될 집안 사람들이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고 자신들을 얕잡아 볼까봐 겁이 났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저야 상관없지만 할머니가 무시당하실까봐 그래요. 하윤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 손녀를 정자는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하윤아. 정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런 걸로 사람을 오해하는 자들이면 더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래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죠. 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조용한 확신 앞에서는 자신의 걱정이 오히려 작고 조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하윤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자꾸 할머니의 옷차림을 곁눈질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태어난 할머니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정자는 무릎 위에 손가방을 가지런히 올려둔 채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꼿꼿해 보였죠.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입구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하윤을 보고 반갑게 웃었지만 그 옆에 할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낡은 코트와 오래된 손가방을 훑는 그의 눈빛에 미묘한 당황이 스쳤죠. 하지만 준호는 이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안쪽에 부모님 계세요.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서두르는 그의 모습에서 하윤은 어렴풋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자 준호의 부모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될 태식은 값비싼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었고 시어머니 될 복례는 목과 손목에서 금부치가 반짝였죠. 두 사람의 시선이 먼저 하윤에게 그 다음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정자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복례의 눈이 정자의 낡은 코트에서 오래된 손가방으로 다시 굽 낮은 구두로 천천히 훑쳐 내려갔어요. 입가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못했죠. 태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로 눈빛이 오갔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만한 서로를 향한 그 눈짓 말이에요. 하윤은 그 미묘한 공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조여왔죠. 어서 앉으세요. 복례가 말은 상냥하게 건넸지만 손끝으로 가리킨 자리는 문가에서 가장 가까운 아랫자리였어요. 정자는 그 뜻을 모를 리 없었지만 아무 내색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등을 곧게 편 채로요. 낡은 옷을 입고도 그 자세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값비싼 옷을 두른 사람들보다 더 흔들림이 없어 보였죠. 하윤은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았어요. 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기 시작했지만 하윤의 눈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들 사람들의 달라진 눈빛, 그 안에 감춰진 얕잡아 보는 마음이 벌써부터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식탁 아래로 두 손을 꼭 맞쥐었어요. 부디 이 자리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할머니가 상처받는 일만은 없기를 속으로 빌면서요. 하지만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그런 하윤의 바람과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자리가 정돈되고 짧은 인사가 오간 뒤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고요를 먼저 깬 건 시어머니 될 복례였죠.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하윤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어요. 입가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하윤 씨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안 됐지, 참.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이미 알면서 꺼낸 말이었어요.
준호가 진작 제 부모에게 하윤의 사정을 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복례는 굳이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죠.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은 하윤의 가장 아픈 자리를 손끝으로 꾹 눌러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하윤은 그 속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조여왔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릴 때 두 분 다 사고로 떠나셨어요. 아이고 저런. 복례가 입가에 손을 대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 어딘가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어려 있었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끝에 슬며시 칼을 감춰 넣었어요. 그럼 이 결혼, 집안 어른 노릇은 할머니 혼자서 다 하시는 거네요. 어른 한 분 계신 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말은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깔봄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부모도 없고 기댈 때라곤 늙은 할머니 하나뿐인 집안. 딱 그렇게 재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더 꽉 맞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하윤이가 얼마나 반듯하게 컸는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느라 말끝이 흐지부지 사그라들었으니까요. 이번엔 시아버지 될 태식이 점잖은 척 입을 열었어요. 그는 값비싼 정장의 소매를 슬쩍 매만지며 무게를 잡은 목소리로 말했죠. 결혼이라는 게 말입니다. 두 사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거니까요. 그러고는 하윤을 힐끗 보더니 덧붙였어요. 우리가 뭐 하윤 씨를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니고 그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끝마다 은근한 선긋기가 묻어났어요. 하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결국 할머니와 자신만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 손녀의 떨리는 손을 정자는 곁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자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 위에 놓인 물잔을 조용히 손끝으로 감쌌어요. 정자의 눈길이 천천히 태식에게로 향했어요. 그녀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태식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죠.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마주쳤던 사람을 떠올리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시선에는 화도 서러움도 아닌 서늘하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조용한 노인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맞춰지고 있는 듯했어요. 정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묘한 기운을 태식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정자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어느 자리에서 본 것도 같은 그 눈매. 하지만 눈앞에 앉은 사람은 색바랜 코트에 낡은 손가방을 든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저런 행색의 노인이 그 사람일 리 없다고 여긴 거죠. 태식은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가 찻잔을 들었어요. 방금 스쳤던 그 낯익은 느낌 따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정자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살피고 있었죠. 마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새겨 넣는 사람처럼요. 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지만
그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결코 정갈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음식이 몇 가지 더 나오고 잔이 몇 번 오갔지만 오가는 말 속엔 여전히 가시가 숨어 있었죠. 그러다 시어머니 될 복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번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또랑또랑해졌습니다.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듯이요. 결혼이라는 게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예단이며 혼수며 신혼집까지. 복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슬쩍 하윤 쪽을 곁눈질하며 목소리를 낮췄죠. 그런데 하윤 씨 실례지만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예단은 대체 누가 챙겨주나요? 이런 건 원래 친정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말이에요. 그 말에 하윤의 어깨가 흠칫 굳었어요. 없는 사람의 빈자리를 콕 집어 찌르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윤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러자 복례가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더 얹었죠. 아, 물론 무리하시란 뜻은 아니에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예단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그저 형편껏 하시면 되죠. 형편껏.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날카로웠어요. 너희 집은 가난하니 어차피 제대로 못할 거 아니냐고 아예 못을 박아두는 말이었으니까요. 복례의 그 말에 옆에 앉은 시아버지 될 태식도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은근히 편을 들었어요. 찻잔을 천천히 기울이는 그 태연한 모습이 아내의 말을 조용히 거들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었죠.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맞쥐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맞쥐었어요.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세게요.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가가 자꾸만 시큰해졌어요.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닌데 하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그때 옆에 있던 준호가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웅얼거리듯 던진 한마디가 전부였죠. 정작 하윤의 편에 서서 제대로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복례는 아들의 그 말에 콧방귀만 뀌며 내가 없는 말 했니?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하윤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곁눈으로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정말 힘든 순간에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아직 결혼 전이라 어려워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떨려오는 손을 어쩌지 못했죠. 무릎 위에 올려둔 그 손이 참으려 해도 자꾸 흔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따뜻하고 단단한 손 하나가 하윤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어요. 할머니 정자의 손이었죠. 세월의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 손이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떨리는 손을 꼭 감싸쥐었어요.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하윤은 참았던 숨이 겨우 조금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자는 손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아, 고개 들어라. 그 말에 하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자 정자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죠. 네가 부끄러울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일 사람은 네가 아니야. 짧지만 힘 있는 그 한마디가 하윤의 가슴 깊은 곳에 콱 박혀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의 눈에 그렁그렁 맺혔던 눈물이 도로 마르는 듯 했어요. 서러움으로 무너지려던 마음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다시 곧게 세워졌으니까요. 하윤은 천천히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시댁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만큼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한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자는 그런 손녀를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하윤은 처음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토록 바라던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비할 일 하나하나마다 시어머니 될 복례가 어김없이 끼어들었으니까요. 예식장을 고르는 일부터가 그랬어요. 하윤이 조심스레 마음에 둔 곳을 이야기하면 복례는 대뜸 고개를 저었죠. 거긴 좀 그래. 우리 집안 손님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 데선 체면이 안 서지. 복례는 하윤의 의견을 듣는 척하다가도 결국엔 늘 제 뜻대로 밀어붙였어요. 하윤이 예산을 걱정하며 조금 소박한 곳을 말하면 복례는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덧붙였죠. 하여간 부모님이 계셨으면 이런 건 미리미리 다 배웠을 텐데. 참 안 됐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하윤의 가슴엔 작은 생채기가 하나씩 늘어갔어요. 혼수를 고를 때도 예단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윤이 신중하게 하나를 고르면 복례는 대번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가 큰 집안 예법이라는 걸 통 모르네. 그 말은 이제 복례의 입버릇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든 끝에 가서는 꼭 그 말이 따라붙었죠.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 할머니 손에 컸다는 것. 그게 마치 하윤의 큰 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윤은 그때마다 속이 문드러졌지만 애써 웃으며 참았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만 하고 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정도 들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참는 일이 늘어날수록 마음속 어딘가는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밤이면 혼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날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윤은 그 마음을 할머니에게조차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일도 순탄치 않았어요. 복례는 위치며 평수며 가구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참견했죠. 하윤과 준호가 형편에 맞게 정한 것도 복례의 한마디면 다 뒤집어졌어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초라하게 산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결국 하윤의 의견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자기 살 집인데도 정작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그래도 하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준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힘든 날이면 하윤은 준호에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내비쳤죠. 준호 씨, 어머님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힘들어요. 그러면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저러셔. 결혼 앞두고 예민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줘, 응? 그러고는 하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덧붙였죠. 결혼하고 나면 그땐 내가 중간에서 진짜 잘할게.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 준호의 그 말은 언제나 달콤했어요. 하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준호는 늘 하윤에게만 참으라고 했어요.
정작 자기 어머니에게 제대로 한마디 하는 법은 없었죠. 힘든 몫은 늘 하윤 혼자 짊어졌고 준호는 그저 나중을 기약하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하윤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아직은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자는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윤이 아무리 밝은 척해도 할머니의 눈은 손녀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놓치지 않았죠. 요즘 들어 부쩍 야위고 웃음도 예전 같지 않은 손녀의 모습을요. 정자는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집안 사람들의 됨됨이를 하나하나 곱씹고 있었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 정자는 아직 그 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정자는 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윤이 스스로 사람을 보고 스스로 마음을 정하기를 바랐거든요. 다만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그 저울의 눈금을 하나씩 재어나갔죠. 저 집안이 과연 내 손녀를 귀하게 여길 사람들인지 아니면 끝까지 초라하게 짓밟을 사람들인지를요. 시장 골목의 밤은 오늘도 깊어갔고 정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에게 마음 쓰이는 날짜가 하나 다가왔어요. 바로 할머니 정자의 생신이었죠. 하윤에게 그날은 그저 흔한 생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를 잃은 어린 자신을 거두어 여기까지 키워준 세상에 하나뿐인 날이었으니까요. 하윤은 그날만큼은 온전히 할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결혼 준비 일정이 잔뜩 잡혀 있었죠. 하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시어머니 될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부탁드릴 생각이었죠.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말이 저희 할머니 생신이라서요. 결혼 준비 일정을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공손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복례의 반응은 하윤의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뭐, 할머니 생신? 복례의 목소리가 대번에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할머니 생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결혼 준비를 미뤄? 지금 결혼을 코앞에 둔 애가 시댁일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투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하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생신을 축하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거든요. 하윤은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할머니는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그 말에는 하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께 이 정도는 하고 싶다는 아주 작고 소박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진심은 복례에게 조금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렸죠. 하여간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꼭 그래. 복례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비웃음이 실려 있었어요. 키워준 사람 하나 딱 붙잡고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지. 그 말은 하윤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대못으로 사정없이 내리찍는 말이었어요. 하윤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부모 없이 자란 게 할머니를 부모처럼 여기는 게 왜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서러움과 분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이 콱 메었어요. 그런데 하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마침 그때 하윤은 시장 반찬가게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바로 곁에서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 정자가 그 통화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복내의 앙칼진 목소리는 작은 수화기를 넘어 조용한 가게 안까지 새어나왔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꼭 그래. 그 말이 또렷이 정자의 귀에 박히는 순간 나무를 다듬던 정자의 손이 우뚝 멈췄어요. 늘 잔잔하던 정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온기가 싹 가셨죠.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워지고 입가의 주름은 단단하게 굳었어요. 오랜 세월 어지간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노인의 얼굴이 그 한마디에 얼음처럼 얼어붙은 거예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통화를 끝낸 손녀의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는 걸 보고 정자는 모든 걸 알아챘죠. 하윤은 애써 웃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둘러댔지만 정자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정자는 손녀에게 그 통화 내용을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손녀의 등을 한번 쓸어주고는 다시 나물 그릇으로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속으로 나직이 되뇌었어요. 저 집안은 안 되겠구나.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오래 참고 지켜봐 온 사람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담겨 있었어요. 손녀의 사람됨이 아니라 부모의 빈자리만 보는 사람들. 없는 사람을 두고 조롱하고 키워준 정을 흉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집안에 귀한 손녀를 보낼 수는 없다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하윤이 잠든 뒤 정자는 홀로 마당에 나와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하늘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떠 있었고 시장 골목엔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죠. 정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아주 오래 생각에 잠겼어요. 흘려보낸 세월과 지켜온 손녀와 오늘 들은 그 모진 말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곱씹으면서요. 밤바람이 낡은 코트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정자는 미동도 없이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뒷모습 위로 무언가 깊고 단단한 결심이 천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낡은 코트를 입고 나무를 묻히는 노인. 사람들이 아는 정자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그 초라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세월이 감춰져 있었죠. 정자는 사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한성그룹을 맨손으로 일으킨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뿌리를 심은 공동 창업자였던 거예요.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의 정자는 친오빠 무성과 함께 낡은 함석 지붕 아래 자그마한 공장 하나를 차렸죠. 기계 몇 대가 전부인 비만 오면 물이 새는 허름한 공장이었어요. 남매는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오빠 무성이 밖으로 뛰어다니며 일감을 구해오면 정자는 안에서 살림과 장부를 도맡아 꾸렸죠.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둘도 없는 동업자였어요. 회사를 키우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첫 거래처 하나를 뚫으려고 정자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갔어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기다린 날이 셀 수도 없었죠. 첫 공장 부지를 마련할 땐 가진 돈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온갖 곳에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 자금을 맞췄어요. 그렇게 한 뼘 한 뼘 두 남매는 회사를 넓혀 나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직원들 월급날이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면 정자는 제 밥을 굶어가면서도 직원들 월급만은 어떻게든 맞췄어요. 사람 데려다 일 시키고 제때 돈을 못 주면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 정자는 늘 그렇게 말했죠. 함께 고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국 한성그룹을
오늘날의 큰 회사로 키워낸 밑거름이 되었어요. 정자는 그 회사에 살아있는 뿌리였던 셈이죠.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지만 정자는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 계기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큰 아픔이었죠.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그러니까 하윤의 부모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먼저 보낸 정자에게 회사의 그 어떤 것도 더는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나날이었죠.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정자의 눈에 들어온 건 오직 하나였어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직 너무 어린 손녀 하윤이었죠. 정자는 결심했어요. 남은 생을 오직 이 아이 하나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요. 그러기 위해 정자는 회사의 모든 자리에서 손을 뗐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이름도, 앞에 나서던 자리도,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죠. 경영권 다툼에 끼어들 마음도, 명예를 지킬 욕심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정자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홀로 그 큰 회사를 이끌어가야 할 오빠 무성을 생각한 거죠. 자신마저 완전히 발을 빼버리면 오빠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울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자는 훗날 오빠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만큼의 목마는 조용히 남겨두고 물러났어요. 앞에 나서지는 않되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오빠의 등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요. 그것은 동생으로서 오빠에게 남긴 말없는 약속 같은 것이었죠. 정자가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큰 회사와 얽힌 자리에 손녀를 남겨두면 아이가 평생 사람들의 시선과 다툼 속에서 시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돈과 이름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정자는 어린 손녀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멀리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화려한 무대를 내려와 시장 골목에 이름 없는 노인이 되기를 택했어요. 낡은 코트와 오래된 손가방은 그렇게 정자가 스스로 두른 그림자였어요. 남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손녀를 조용히 지킬 수 있도록요.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가난한 반찬가게 할머니로만 여겼지만 정자는 그 오해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어요. 아무도 몰라야, 아무도 넘보지 않아야 손녀가 평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정자가 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한편 정자의 친오빠인 한성그룹 회장 무성도 동생의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윤을 세상 앞에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죠. 회사 창업주의 손자니 니 하는 이야기로 아이를 시끄러운 자리에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는 늘 뒤에서 조용히 손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언젠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나서겠다는 마음을 오래도록 가슴 깊이 품은 채로요. 그렇게 남매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한 아이를 조용히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순진하게만 자란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하윤을 그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가난한 처녀로만 알았지만 정작 하윤 자신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그리고 자라면서 온전히 하윤은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무를 묻히는 할머니가 사실은 한성그룹을 일으킨 공동 창업자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큰 회사의 회장인 무성이 다름 아닌 할머니의 친오빠라는 것도요. 다시 말해 하윤 자신도 그 대단한 집안과 핏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아이였던 셈이죠. 하지만 하윤은 그 이름 뒤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름을 조용히 내려놓고 싶어 했죠. 하윤에게 그 화려한 배경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고 무거운 무언가였어요. 왜냐하면 하윤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부모를 잃은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건 돈도 이름도 아니었다고요. 그저 새벽마다 거칠어진 손으로 나무를 묻히던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 하나였다고 말이에요. 하윤은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값진 것을 안겨준 게 아니라 배골치 않게 밥을 지어 먹이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준 그 손. 하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바로 그 손이었죠. 그래서 하윤은 큰 집안의 손녀가 아니라 그냥 정잔의 손녀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택했어요. 그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뜻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었기에 하윤은 준호에게도 처음부터 자신의 진짜 배경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건 결코 준호를 속이려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하윤은 준호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자신이 대단한 집안의 손녀라는 걸 알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하윤은 그런 계산이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내 배경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나라는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걸까? 하윤이 알고 싶었던 건 오직 그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장 처녀일 때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인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인지, 하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패를 감춘 채 조용히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은 사실 할머니 정자의 마음과도 꼭 닮아 있었어요. 정자 역시 손녀가 어떤 집안에 시집가기를 바랐냐면 결코 돈이나 이름을 보고 다가오는 집안이 아니었죠. 정자가 늘 손녀에게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사람됨을 보는 집안이어야 한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곳. 정자가 손녀에게 바란 건 오직 그런 자리였어요. 할머니도 손녀도 같은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것에 홀리지 않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소박하게 살며 다가오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를 조용히 살폈어요. 그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난 세월 사람에게 대어본 이들만이 아는 지혜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호의 집안은 하윤이 바라던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었어요. 시댁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건 하윤이 얼마나 반듯하고 심지 굳은 사람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오직 하윤에게 없는 것만 보았어요. 부모의 빈자리, 가난한 형편, 기댈 데 없는 처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만 저울질했던 거죠. 하윤의 사람됨은 그들의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윤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진심은 결국 그런 식으로 답을 받고 말았어요. 조건을 감춘 채 다가간 자리에서 돌아온 건 따뜻한 눈길이 아니라 차가운 멸시뿐이었으니까요. 하윤은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감춘 패를 내보이지 않아도 이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씁쓸한 깨달음은 하윤의 마음 한구석을 서서히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준호에게 조용히 연락을 넣었어요. 둘이서만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손녀에게는 알리지 않은 할머니와 예비 사위 단둘만의 자리였죠. 준호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시장 근처의 허름한 찻집이었는데 정자가 즐겨 찾던 조용한 곳이었죠. 정자는 늘 그렇듯 낡은 코트 차림으로 김이 오르는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정자는 한동안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조용한 눈빛에 준호는 괜히 목이 타는 듯 물잔을 만지작거렸죠. 이윽고 정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네. 정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준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손녀가 겪어온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은근한 멸시를 받았던 일, 예단과 혼수를 두고 깔아뭉개졌던 일, 그리고 결혼 준비 내내 시어머니에게서 모진 말을 들어야 했던 일까지요. 우리 하윤이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밤마다 남몰래 울었다네. 정자의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도 짐작 못한 바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네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나? 정자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그때마다 우리 하윤이 편에 서준 적이 있었나? 그 질문에 준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입술만 달싹였죠. 정자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물음을 꺼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뿐이네. 자네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하윤이 편에 설 수 있나? 정자의 목소리엔 간절함과 서늘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손녀의 남은 평생이 걸린 물음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힘주어 대답했어요. 네, 할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로요. 그러고는 서둘러 한마디를 덧붙였죠.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은 결혼 앞두고 예민하셔서 그런 거니까요. 말로는 더없이 든든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정자의 눈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준호의 눈빛 속에는 정자가 그토록 바라던 그것이 없었어요. 바로 확신이었죠. 흔들림 없이 손녀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 준호의 눈은 어딘가 자꾸만 흔들리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정자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어요. 이미 그녀의 마음은 저 집안은 안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자는 여기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손녀 하윤이 아직은 이 사람을 믿고 싶어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손녀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정자는 준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내치기보다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편을 택한 거죠. 자네 말을 믿어보겠네. 정자가 나직이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살짝 스쳤죠. 하지만 정자는 곧이어 결코 가볍지 않은 말을 덧붙였어요. 그 목소리엔 오랜 세월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죠. 사람이라는 건 말일세 평소엔 잘 몰라.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거든. 정자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 하윤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자니가 아이 편에 서줄 수 있는지 나는 그걸 볼 걸세. 정자의 눈빛은 서늘하면서도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도 자니가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끝을 맺었죠. 그렇다면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엄중한 경고에 가까웠어요. 준호는 그 말에 마른 침을 삼키며 거듭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님. 그러나 정자의 마음속엔 여전히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어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정자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저 조용히 찻잔을 감싸 쥔 채 앞으로 다가올 그 결정적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손녀를 위해 마지막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로요. 할머니와의 그 대화가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준호는 큰 맘을 먹고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하윤의 편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 저녁은 결혼 준비 일정을 의논하려고 온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죠. 하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식탁엔 음식이 그득했지만 오가는 대화는 여느 때처럼 편치 않았어요. 복례가 또 예단이며 예식 절차를 두고 하윤에게 은근한 잔소리를 늘어놓았거든요. 한참을 묵묵히 견디던 하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용히 방을 나선 거죠. 하윤이 자리를 비우자 준호는 지금이 기회다 싶었어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어렵게 입을 뗐죠. 저기 아버지, 어머니. 하윤이한테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하윤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온 용기를 끌어모은 말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였어요. 볼일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던 하윤이 방문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문틈으로 고스란히 새어나왔거든요. 하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숨을 죽였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을 감싸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윤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하는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 될 태식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뭐, 지금 네가 뭐라고 했냐? 태식의 목소리가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놈이, 아직 장가도 안 간 놈이 벌써부터 여자 말에 휘둘려? 그 호통 소리에 문 밖에 선 하윤의 몸이 움찔 굳어버렸어요. 이어서 시어머니 될 복례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예, 내가 진작부터 하려던 말이 있는데 말이다. 복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문 밖까지 새어나왔죠. 이참에 너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애를 우리가 굳이 며느리로 들릴 이유가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윤의 가슴에 그대로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윤은 문 밖에서 그 모든 말을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 자신을 두고 오가는 그 모진 말들을요. 그런데 정작 하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시부모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었죠. 다시 생각해보라는 그 말에 준호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을 다물어버린 그 무거운 침묵 말이에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을. 준호는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용기를 내서 시작한 말이었지만 부모의 벽 앞에서 준호는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면서요.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하윤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함께 나섰죠. 밤길을 걷는 내내 준호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하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호가 먼저 솔직하게 사과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준호는 하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미안해.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준호는 말끝을 흐리다가 이내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까지만 조금만 참자. 응? 결혼하고 나면 그땐 진짜 내가 잘할게. 정말이야. 늘 듣던 그 말이었어요. 나중에 잘하겠다는 그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조금 전 문 밖에서 들은 그 침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부모의 말에도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나중을 약속한다는 걸까요? 하윤은 잡힌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토록 따뜻하다고 믿었던 그 손이 이제는 어쩐지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죠. 하윤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조용히 손을 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자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손녀의 어두운 얼굴만 봐도 정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요. 게다가 시댁이 아들에게 파혼까지 넌지시 권하고 있다는 것도요. 정자는 홀로 앉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직이 결심을 굳혔어요. 이 결혼은 더 가면 안 된다고요. 정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단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의 작은 룸이었죠. 시댁이 체면을 세우겠다며 굳이 잡은 자리였어요. 원래는 양가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만나기로 한 자리였지만 하필 그날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른 준호네 친척 몇몇이 자연스레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됐죠. 아담한 룸 안에 어른들이 빙 둘러 앉았고 그 한가운데에 하윤이 정성껏 준비한 예단이 놓였어요. 곁에는 늘 그렇듯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 정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사실 복례와 태식에게는 속셈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그렇게 넌지시 권했는데도 아들 준호가 도무지 하윤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참에 하윤 스스로 질려서 제 발로 물러나게 만들 작정이었죠. 사람들이 다 보는 이 자리에서 톡톡히 망신을 주면 자존심 상한 하윤이 알아서 나가떨어지리라 여긴 거예요. 그런 못된 계산이 두 사람의 얼굴 뒤에 숨어 있었죠. 복례는 하윤이 밤잠을 줄여가며 마련한 예단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대번에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그 웃음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어머, 이게 다예요? 복례가 짐짓 놀란 척 말했어요. 없는 집에서 애쓴 건 알겠는데 우리 집안 체면에 대기엔 한참 부족하네요. 이 정도로는 어디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좀. 그러고는 예단을 손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하찮은 물건 보듯 훑어내렸죠. 일부러 친척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도 크게 높였어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들 태식도 점잖은 척 거들었어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무게를 잡았죠. 뭐 사정이 그렇다니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솔직히 우리 집안 격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을 좀 낮춰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 말에는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얼떨결에 함께 앉은 친척들도 저희끼리 수군거리며 힐끔힐끔 하윤 쪽을 얕잡아 보았죠.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멸시를 고스란히 견뎠어요. 얼굴은 화끈거리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은 자꾸만 떨렸죠. 밤을 새워가며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들이 저렇게 함부로 짓밟히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윤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곁에 앉은 준호는 이번에도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치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모습에 하윤의 마음은 더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하윤이 조용히 참는 모습을 보자 복례는 오히려 더 기세가 올랐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대놓고 선을 넘기 시작했죠. 복례는 주변 친척들을 흘깃 둘러보더니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층 높였어요. 하여간 말이야,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이런 큰 집안 예법이라는 걸 통 모른다니까요. 옆에서 가르쳐줄 부모가 없었으니 오죽하겠어요. 하윤을 그리고 하윤을 키운 할머니까지 싸잡아 깔보는 말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 정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낡은 코트 자락이 스르륵 흘러내렸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 초라한 노인에게로 쏠렸어요.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시장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봤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선 정자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그 조용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서리발처럼 서늘하고 산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죠. 정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입을 열었죠. 우리 하윤이 지방격을. 정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낮게 울려 퍼졌어요. 과연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뜻밖의 말에 복례의 얼굴이 어리둥절하게 굳었어요. 태식도 순간 멈칫했죠. 초라한 시장 노인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 서늘하고 당당한 한마디였으니까요. 복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저 늙은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자는 그 비웃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없이 차분한 얼굴로 복례와 태식을 똑바로 마주보았죠. 그 눈빛 앞에서 이상하게도 시댁들 사람들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 작은 노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정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마침내 결심을 담은 그 말을 꺼냈어요. 오래 참고 참아온 사람이 내리는 마지막 선언이었죠. 이 결혼.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여기서 끝냅시다. 내 손녀, 이 집에는 못 줍니다. 그 한마디에 예단 자리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어요. 하윤도, 준호도, 그리고 시댁될 사람들도 모두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자의 파혼 선언에 루마는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진 시어머니 될 복례였죠. 복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새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그녀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악을 썼죠. 부모도 없는 애를 그래도 받아주려고 했더니만 이젠 할머니까지 주제를 모르고 나서네. 복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가 파혼을 당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 옆에서 시아버지 될 태식도 정색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죠. 그는 애써 위엄을 세우려는 듯 낮고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 결혼 이렇게 깨면 당신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요? 그 말엔 은근한 협박까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그 서슬 퍼런 으름장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어찌나 태연하던지 소리치던 시어머니들 복례마저 순간 멈칫할 정도였어요. 정자는 천천히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해라. 그러고는 시아버지들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 손해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말투는 화가 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정자가 조용히 손을 움직였어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그 낡은 손가방을 열더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세월의 색이 바랜 작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명함엔 흔히 볼 수 없는 은은한 금장 테두리가 둘려 있었죠. 정자는 그 명함을 태식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어요. 명함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성그룹 공동 창업자 한정자. 그 이름을 본 복례는 처음엔 코웃음부터 쳤어요. 뭐? 한성그룹? 아이고, 별 우스운 소리를 다 듣네. 그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시장에서 나물이나 파는 초라한 노인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창업자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복례는 그 명함을 가짜라고 늙은이의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우릴 속이려 들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이 예단 자리가 열린 호텔부터가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성그룹이 소유한 호텔이었거든요. 시댁이 체면을 세우겠다며 잡은 그 자리가 하필 정자의 집안이 주인인 곳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룸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급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다름 아닌 이 호텔을 맡아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호텔 사장은 룸에 들어서자마자 정자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그 뒤로 단정한 차림의 비서들도 줄지어 따라 들어와 함께 고개를 숙였죠. 사장은 더없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예회장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미처 인사가 늦었습니다. 말씀하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한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명예회장님. 그 호칭 하나에 방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어요. 조금 전까지 늙은이라고 비웃던 그 초라한 노인에게 호텔 사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리 깎듯이 예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들 복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시아버지 될 태식이었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창백해졌어요. 명함 위에 그 이름과 눈앞에 앉은 노인의 얼굴이 그제야 하나로 겹쳐졌거든요. 오래전 아주 젊은 시절 어딘가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 상견례 때부터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던 그 얼굴의 정체가 마침내 또렷하게 떠오른 거예요. 태식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태식은 마른 침을 힘겹게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그 험악하던 기세와는 딴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설마 한정자 여사님이십니까? 그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하윤을 깔보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오직 새파랗게 질린 두려움만 남았죠. 정자는 그런 태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전히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기억이 나나 보네. 그 한마디에 태식은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태식이 얼어붙은 그 순간에도
루만의 반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잠시 뒤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렸어요. 이번엔 아까와는 비할 수 없는 무게가 문틈으로 함께 밀려들어왔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수행 비서들을 뒤에 거느린 채 룸 안으로 들어섰어요. 나이는 80을 훌쩍 넘겼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또렷하고 형형했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 큰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 특유의 위엄이 배어 있었어요.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정자의 친오빠인 무성이었어요. 그가 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의 결 자체가 달라졌죠. 호텔 사장과 비서들은 더욱 깊이 허리를 숙였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그 노신사가 뿜어내는 존재감이 그만큼 압도적이었으니까요. 하윤조차 눈을 크게 뜬 채 들어서는 무성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아버지 될 태식이었어요. 무성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태식은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함을 넘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듯했죠. 회장님. 태식의 입에서 겨우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회장님께서 여긴 대체 어떻게 말끝을 채 있지도 못한 채 태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무성은 그런 태식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엔 녹이라기보다 오히려 깊은 실망과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무성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 하나뿐인 동생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들었죠.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이를 자네들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 부르며 업신여겼다지. 그 한마디에 태식은 그대로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어요.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로요. 그제야 시어머니 될 복례도 자신이 대체 어떤 사람을 그토록 함부로 모욕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며느리감이라며 아래로 보고 부모 없이 자랐다며 비웃고 그 집안 어른인 할머니까지 초라한 노인 취급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초라한 할머니가 대기업 창업자였고 그 오빠는 나라를 들썩이는 그룹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복례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무성의 시선이 이번엔 천천히 하윤에게로 향했어요. 조금 전까지의 그 서슬 퍼런 눈빛이 손녀뻘되는 하윤을 바라볼 땐 한결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감춰온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하윤아. 무성이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할머니 뜻이 워낙 완강해서 이 큰할아버지가 지금껏 널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목소리엔 회한이 묻어났죠.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더는 못 보겠구나. 하윤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큰할아버지 뻘 되는 무성이 이렇게 직접 자신을 위해 나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늘 뒤에서 말없이 지켜만 보던 그분이 오늘 처음으로 손녀를 위해 걸음을 옮긴 거였죠. 하윤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자신은 결코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이 순간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뒤에는 이토록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편 시아버지 될 태식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무너져 내렸죠. 겉으로는 자수성가한 건설회사 대표처럼 보였지만 사실 태식의 회사는 한성그룹에 크게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룹의 하청 일감으로 먹고 살았고 각종 보증과 큰 사업들도
한성그룹과의 관계 없이는 굴러가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하필 그 그룹 회장의 하나뿐인 조카를 모욕한 셈이었죠. 태식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무성은 그런 태식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마지막으로 서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목소리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오늘부로. 무성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성그룹과 태식건설 사이의 모든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건 사실상 그의 회사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루만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시댁들 사람들은 이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광경을 하윤은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할머니 정자는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은 채로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죠.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요. 오래 참아온 진실이 마침내 그 모든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시댁들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할머니 정자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루만의 모두를 압도할 만큼 단단했죠. 정자는 복례와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들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 부른 이 아이는 정자의 눈빛에 오랜 세월의 사랑이 서렸어요.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지켜낸 아이예요. 그 말에 하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그토록 오래 마음속에 품어온 서러움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 녹아내렸거든요.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곁에 앉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토록 사랑한다 믿었던, 그러나 정작 힘든 순간엔 늘 등을 돌리던 사람. 이제 하윤의 눈에 비친 준호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준호는 뒤늦게야 정신이 든 듯 다급하게 하윤의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얼굴엔 당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하윤아,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그런 집안 사람인 줄 알았으면 거기까지 말하다. 준호는 스스로도 아차 싶었는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말 속엔 결국 하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고 있는 준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하윤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몰랐던 건 어쩌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그런데요, 준호 씨.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이 모른 척한 건,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준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붙잡으려던 손을 힘없이 아래로 떨구고 말았죠. 하윤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천천히 빼냈어요. 한때 두 사람의 약속을 담았던 그 반짝이던 반지를요. 그러고는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룸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준호 씨, 하윤이 나직이 말했어요.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예요. 그 한마디엔 미련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로 한 사람의 담담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죠. 그제야 시어머니 될 복례가 사색이 된 얼굴로 하윤에게 매달렸어요. 예, 하윤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사람을 몰라봤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응? 조금 전까지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복례의 목소리엔 다급한 애원만 가득했죠. 하지만 하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복례를 바라볼 뿐이었죠.
진심 없는 사과가 얼마나 공허한지 하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할머니 정자가 조용히 다가와 하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두 사람이 룸을 나서기 직전 회장 무성이 마지막으로 태식을 향해 서늘하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는 말이오. 무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사람을 집안으로 재고 저울질하는 자와는 애초에 사업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말에 태식은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결혼식은 결국 없던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태식의 회사, 태식건설은 그날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성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재검토에 들어갔고 회사 안팎으로 감사의 칼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동안 그룹에 기대어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만 재던 그 오만함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셈이었죠. 며칠 뒤 하윤은 할머니 정자와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납골당을 찾았어요. 오래도록 부모님의 사진 앞에 선 하윤의 눈에 맑은 눈물이 조용히 고였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하윤이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저 이제는요. 부모 없는 불쌍한 자식이 아니라 할머니가 온 마음으로 지켜낸 딸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그 목소리엔 오래 방황하던 사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곁에 서 있던 정자가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세월에 거칠어진 그 손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죠. 정자는 하윤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정자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어렸어요. 너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이 할미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게 끝까지 지켜낸 아이였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따스한 햇살 아래 오래도록 하나로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예단 자리가 있고 나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어요.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는 여전히 새벽마다 하얀 김을 뿜으며 하루를 열었죠.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 정자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묻혔고 그 곁에서 하윤이 야무진 손길로 반찬을 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날의 그 놀라운 일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 모든 게 그대로였죠. 두 사람은 예전과 다름없이 소박하고 평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하윤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엔 어딘가 늘 조심스럽고 마음 한구석에 그늘이 드리워 있던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 하윤의 얼굴엔 그 그늘이 걷혀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반찬을 건네며 웃는 그 미소가 한결 밝고 편안해졌거든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더는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누구보다 귀하게 지켜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온 마음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자는 여전히 그 큰 회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명예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지만 정자에게는 시장 골목의 이 작은 가게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다만 오빠 무성과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무성은 이따금 수행원도 없이 조용히 시장을 찾아와 동생이 묻혀준 나물에 소박한 밥 한 끼를 함께 먹곤 했죠. 오래도록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한 아이를 지켜온 남매는 이제 그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편 시댁이 되려던 사람들의 소식도 이따금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태식건설은 결국 예전의 위세를 되찾지 못했다고 해요. 한성그룹과의 거래가 끊기고 안팎으로 감사가 이어지면서 회사는 크게 휘청였죠.
사람을 겉모습과 집안으로만 재던 그 오만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되려던 복례도 그토록 내세우던 체면이 무너진 뒤로는 예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준호에게서는 그 뒤로도 몇 번인가 연락이 왔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담은 연락이었죠. 하지만 하유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앞으로의 긴 인생을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유는 이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스스로를 붙잡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끔 하유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할머니가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그 집안에 들어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평생 들으며 주눅든 채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조금씩 시들어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유는 할머니의 그 서늘하면서도 단호했던 결단이 새삼 고맙고 또 고마웠어요. 진짜 사랑이란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정자가 늘 하던 말이 있었죠.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사람 보는 눈이 너를 지켜준다. 하유는 이제 그 말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그 많은 돈도 대단한 회사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귀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단단한 마음이었죠. 하유는 그런 할머니를 곁에서 보고 자란 것이 자신이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하윤이 문득 할머니의 팔짱을 꼭 끼며 말했죠. 할머니, 저 요즘 참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할머니랑 반찬 팔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이게 제일 좋아요. 정자는 그 말에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냐? 곁에 귀한 사람 하나 두고 이렇게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저물어가는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배경으로 재려들지 몰라요. 하지만 하유는 이제 그런 시선 앞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귀하게 지켜진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라 할머니가 온 생을 바쳐 지켜낸 딸. 그것이 하윤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로 하윤은 앞으로의 삶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할머니 정자 어르신의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사람 보는 눈이 너를 지켜준다. 참 곱씹을수록 깊은 말이지요. 사실 정자 어르신은 마음만 먹었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어르신은 끝까지 낡은 코트를 벗지 않으셨어요. 왜였을까요? 손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배경을 보고 온 것인지 사람을 보고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그 지혜야말로 어르신이 평생 사람에게 되어가며 얻은 가장 큰 재산이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하윤이가 마지막에 한 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몰랐던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할 때마다 모른 척한 건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형편으로 재던 순간은 없었는지, 또 정작 내 곁을 지켜주는 귀한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후회한 적은 없으셨는지, 또 힘든 순간에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고마운 분은 누구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